네,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시죠. 카페는 어떻게 하죠? 기숙사 앞에 집 경비하시죠? 다시.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화면이 나오면은 시작할게요. 나머지 지금 못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선생님 혹시 제가 화면 공유가 지금 권한이 안 되어 있어서 혹시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이제 됐나요? 네, 해보겠습니다. 장밀려 선생님은 카메라가 안 나오나요? 네, 혹시 화면 공유되고 있을까요? 네, 화면 잘 보이고요. PPT. 네, 근데 일단 장밀려 선생님은 이따가 카메라 켜고 일단 저희가 40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작을 하고 제가 소개를 간단히 시켜드릴게요.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가지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에 윤도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한국과 카자흐스탄 관계를 맺은 지가 31주년이 되었죠. 그래서 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들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좋은 점, 나쁜 점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선생님의 강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작해 주시면 돼요. 네, 시간이 제약되어 있지만 이렇게 짧게나마 감사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정치 외교를 공부하는 윤도원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제가 한국과 카자흐스탄 관계 30주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굉장히 큰 제목으로 정해봤는데 내용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네, 여러분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네, 제가 목차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들어가면서 좀 굉장히 좀 가볍게 시작을 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30주년을 제가 제 나름대로 크게 분석을 해봤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제, 문화별로 어떻게 30년 동안 진행이 돼 있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뭐 계속 공부할 수도 있고 취업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 분야에 대한 제 전망을 나름 정리해봤고, 네 번째 나가며에서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하면서 네, 토론이나 질문거리를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해서 네, 들어가면고 해서 제가 크게 봤을 때 한국과 카자흐스탄 만남의 역사에서 크게 세 가지 시점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1937년이고, 두 번째는 1990년이고, 세 번째는 1992년인데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같은 경우에 전공생이시다 보니까 한국에도 굉장히 큰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국에서 바라보는 카자흐스탄은 어떨까? 카자흐스탄을 바라보는 한국은 어떨까? 라는 서로 간의 인식,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서로 간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봤고, 근데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적 교류. 해서 카자흐스탄과 한국이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기로 했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 문제의식인데 한국과 카자흐스탄 관계 30년이 뭐 제 나름대로 짧게 평가하자면 굉장히 지금까지 괜찮았었는데 앞으로의 30년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앞에 첫 번째, 이 세 번째, 세 가지의 시간대를 맞는 첫 번째 같은 경우 1937년, 네, 전공생분들 아시겠지만, 네, 스탈린 시대 대테러 시기, 예, 극동 원동에서 고려인 사람들의 말하는 원동에서 지금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으로 사람들이 처음 내렸는데 그 첫 번째 도착한 장소가 여기 이 사진에는 정확히 안 나오죠. 우슈톱에 알마티주에 있죠. 네, 그 사진인데 저 장소에서 아마 한국과 멀리 보면 한국과 카자흐스탄 역사가 시작되다 보고, 두 번째 사진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네, 왼쪽에 계신 분이 그 당시 한국 대통령이신 노태우 대통령이신데 1990년에 한국하고 소비에트 연방이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서로 교류가 공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1990년에 해서 한국과
소비에트 연방 그리고 그 후신 국가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1992년 저희가 1월 28일 날에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국교 수교를 맺고 2009년에 외교 관계를 발전시켰는데 그래서 이 1992년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딱 30년이기 때문에 1992년을 제가 말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근데 인식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친구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아니, 친구들은 다 전공생이니까 한국에 대해서 이미지 어떻니? 굉장히 좋은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작년에 이제 한국 KF에서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해봤어요. 그, 여기 좀 제 생각에 좀 전문가 입장에서 좀 애매하죠. 왜냐면 중앙아시아 국가라고 5개 국가를 모두 뭉쳐놨는데 그래서 중앙아시아 국가 5개 국가의 사람들과 한국인들이 서로 인식하면서 봤을 때 한국인들이 봤을 때 미래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국가가 어딜까 해서 중앙아시아 5개국을 이게 물론 복수로 여러 개를 고를 수 있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를 누르신 분이 새로 많았고 미래 도움 국가 중앙아시아 국가 5개 여기서는 C5로 썼는데 전통적인 강국 물론 러시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많이 다를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러시아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이 꽤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두르고 한국도 러시아랑 비슷하게 미래 도움 국가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중적 인식에서 봤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이 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뭐 긍정적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 걸 보면 세 번째 아까 제가 말씀은 사람이 얼만큼 움직이고 있는가. 제가 한국 사람들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제가 봤더니 한 3만 명 정도거든요. 지금 3만 5천 명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카자흐스탄 분들이 한국에 얼만큼 오고 계시냐. 굉장히 2000년대 중반, 2005년부터 자료가 시작됐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2020년엔 모두가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했지만 2022년에 좀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아마 올해부터는 기존 2017년, 18년, 19년과 같이 추세가 회복돼서 양국 간의 교류 인원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국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곧 오실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뵈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30주년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 때 문화교류, 뭐 케이팝, 네, 케이팝을 말하는 게 제일 편할 텐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래도 특각이니까 크게 정치교류랑 경제교류로 좀 딱딱한 걸 정리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정치교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으로는 92년 1월 28일 날에 외교관계 수립을 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은 그 다음 날이거든요. 29일 날. 그래서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카자흐스탄과 먼저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2009년 5월 달에는 전략적 관계 수립하면서 지금 이후로도 계속 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뭐 괜히 뭐 수많은 뭐 사업가들이나 뭐 국회의원분들, 정부의 총리님이나 장관님도 오시는 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해당 국가의 정상 가장 높으신 분들이 어떻게 상호 교류하는가가 중요한데 제가 세봤더니 총 13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제가 지금 첨부한 사진은 2021년에 있던 토카예프 대통령 방한 이게 또 한국에서 의미 깊었던 게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신 외국 정상이 토카예프 대통령님이셔서 일단 제가 사진 넣어놨고 다자 협력은 제가 좀 이따 말하겠지만 한중화 협력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한국 국가들이 대통령님 호칭은 다 뒤에 붙어있는 호칭 생략하고 크게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네, 나머지 2개국은 한국 대통령이 방문 안 하셨는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네, 투르크메니스탄도 살짝 예외에 해당하니까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2개 국가를 중심적으로 방문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최근은 2019년 4월이었고 그럼 역으로 각 대통령별로 임기 중에 한 번씩은 되도록 오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걸 보면 대통령님 뒤에 호칭 다 붙어 있습니다. 호칭 생략되고 있는데 양국 뭐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의 주요 초대 대통령님 모두가 한국을 주요하게 굉장히 임기별로 한국의 대통령님 임기 바뀔 때마다 한 번씩은 거의 오셨던 것 같아요. 해서 6회 그리고 토카예프 대통령 마지막 아까 사진을 찍혔던 것도 2020년 8월에 선 오셨고 그래서 물론 최근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에 대한 교류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카자흐스탄과의 교류가 굉장히 유지되고 있는 형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경제 교류는 어떨까? 제가 바로 뒷페이지에 그래프가 있는데 2000년대 이후에 추세적으로 교역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교역량이 늘어난다고 좋아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경제적 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제가 평가해봤을 때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 교류 관계는 상호 우존적인 부분에서 서로 도와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호 우존적 관계다, 뭐 긍정적 관계다라고 볼 수 있고, 해서 그럼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 교류의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해서 제가 유튜브 자료와 신문 기사의 그 인포그래픽 이미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2021년 8월 달에 국빈 그 방한하셨을 때 경제 협력에 대해 충분한 이유가 있고, 왜냐면 이게 2019 위에 오른쪽 자료는 2019년 자료인데 수출과 수입, 무역 수지, 뭐 모든 교류의 크기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투자 동향 자체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019년까지 자료였고, 제가 이게 어저께 조금 좀 급하게 만든 새로운 2023년까지 자료가 있는지 싶어서 만든 자료인데, 숫자를 좋아하시는 분은 있겠지만 저도 숫자를 안 좋아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첼로 굵은 선이 양국의 무역 규모를 뜻하고 있는 것인데, 마지막에 꺾여 있는 건 지금 2023년이 3월 달까지 이게 1년에 그 3개월 단위로 4번을 측정하는데 3개월만 측정돼 있어서 마지막 꺾여 있던 것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 뭐 이후에 살짝 꺾였지만 2022년에 양국 무역이 최대치를 찍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죠. 네, 652만. 해서 코로나 때는 잠시 꺾였지만 양국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 물론 뭐 경제학이나 경영을 관심 가지신 분은 보시겠지만 이건 한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네, 역으로 말하면 카자흐스탄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죠. 한국과의 교역에서. 왜냐하면 이게 그 다음 세션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거 2021년 자료인데 수출 어떤 물품이 그 해당 양국 간 어떻게 교역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뭐 자동차, 뭐 여기에 자동차라고 해서 뭐 완성된 그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이런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부품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 분야고, 그래서 한국은 생각보다 저도 잘 몰랐는데 찾다 보니까 이 자동차에 관련된 부품 산업을 많이 카자흐스탄 수출하고 있더라고요. 뭐 관심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K뷰티 상품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5% 정도. 그럼 반대로 카자흐스탄은 어떨까 하고 싶었을 때 어, 크루드 페트롤 그 카자흐스탄이 그 축복이죠. 축복일 수도 있고 천연 자원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는 여기 물론 이게 다 원유만이 아니라 뭐 석유에서 관련된 제품들을 모두 카테고리를 만든 건데, 대다수는 나머지 제품들 보면 천연 자원들을 많이 한국에 수출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입장에서는 살짝 무역 수지 적자를 겪고 있지만 한국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카자흐스탄이 수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호 경제는 의존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이제 주요 분야별 협력을 현황 및 전망을 제가 한번 나름 정리해 본 건데, 해서 정치 분야, 이 분야는 제 전공이긴 한데 굉장히 말할 때 조심스러울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카자흐스탄도 굉장히 격변의 세월인데, 해서 저는 좀 낙관적인 걸 봤을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이란 것이 2000 근데 후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건데,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카자흐스탄은 외교부 장관님이시죠. 나머지 국가별에 해당하시는 분들 다 해당 국가의 외교부 장관님이신데, 외교부 장관님들끼리 1년에 한 번씩, 이게 한 번은 한국에서 모이고 한 번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하나씩 열리고 있어요. 작년엔 한국이었는데 재작년에는 타지키스탄의 두샨베였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열리고 있고, 이런 게 생각보다 없어요. 뭐 한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뭐 일본도 하고 있고, 뭐 이제 중국, 작년에 재작년부터 중국도 이제 중앙아시아 5개국의 국가들과 이렇게 아자 플랫폼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고 있지만 한국이 거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또 장기적으로 지금 15년째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중앙 협력 포럼, 물론 이것에 대해서 좀 살짝 더 보완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외교부 장관님들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여서 각국의 진짜 대통령님, 정상들을 만나서 하는 굉장히 최대 규모의 정상회담을 늘리자라는 주장도 있지만, 저는 일단 지금 15년째까지 지금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여긴 제가 뭐 프로젝트 같은 건 안 썼거든요. 막 정부 문서 보면 이렇게 뭐 MOU를 맺었다, 엄청나게 많은 협정이 있는데 그건 제거했지만 이 서로 간에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해지고 있다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경제 현황 및 전망. 네, 좀 딱딱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걸 한번 들고 오고 싶어서 들고 왔고, 네, 92년 저희가 1월 달부터 맺고 2023년 3분기까지 봤을 때 저희가
한국이 카자흐스탄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것, 뭐 FDI가 41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4조, 한 5조쯤 되는데 이거 텐게로 바꾸면 3으로 나눠야 되는데 제가 좀 이따 계산해드리고 그럼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나 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제가 알기로는 그 4학년 분들은 인턴도 아마 하셔야 된다고 들고 있는데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뭐 상사, 제조, 금융, 건설 플랜트, 유통, 운송, 의료에서 기업명들 네 한국에 있는 주요 기업들이 거의 다 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뭐 상사나 제조, 금융, 뭐 건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독일토골이나 우린건설은 대표적인 카자흐스탄에 성공한 한국 기업으로 한국에 알려져 있고 유통에 나와 있는 롯데제과 네 저도 라합 초콜릿 좋아하는데 롯데제과 들어가 있고 네 아시아나 뭐 오스템, MPK 코리아 등 네, 여기서 일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서 뭐 이게 뭐 카자흐스탄만이 아니라 제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 프로젝트까지 한번 포트폴리오 봤는데 가장 활발한 국가가 카자흐스탄이어서 소개해 보았고 대표적인 프로젝트 엄청 많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한 프로젝트 막 나열만 해도 막 리스트가 엄청 많은데 네, 제가 봤을 때 제가 작년에 11월부터 12월까지 알마티에 있었는데 네, 살짝 추울 때 한국이 그럼 참여한 주요한 알마티 신경을 바꾼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한국의 도로공사가 SK랑 같이 했던 게 알마티에 있는 외곽 순환도로 이제 한 3년 전부터 착공했거든요. 거의 완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알마티 지금 너무 막히고 있잖아요. 제가 작년 7년 만에 처음 알마티를 갔는데 너무 시내가 막히더라고요. 양덱스를 타더라도 너무 막혔는데 그걸 그러니까 보완하고 이렇게 외곽으로 모든 전 세계 주요 도시들도 도시가 커지다 보면 외곽을 순환시키는 도로를 만드는데 이게 한국 자본에 참여해서 잘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 완성되었으면 혹시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네, 제가 잘 가던 지역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을 끊었고, 문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굉장히 뭐 저보다 K-팝 전문가 분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혹시 여기 사진 찍히신 분 없죠? 네, 네.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이어서 제가 들고 온 건데, 대표적으로 문화활동으로는 한국문화원과 세종학당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첫 번째는 한국의 그 정신적 문화, 어, 카자흐스탄에 뭐 탱그리가 있다면 한국에는 샤먼 같은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문화를 소개하는 장면이었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것도 있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문화 체험 같은 거 한복 입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시겠지만 저도 잘 안 해봤지만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시간이 있었고 여기 밑에는 잠깐 써 있지만 한국 문화의 날 같은 걸 한국 문화원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2월 달에 아마 설날을 받아서 했던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 지금 제가 문화원 관계자한테 여쭤보니까 지금은 카자흐스탄 순회하면서 지금 웨스캠에 가서 지금 한국 영화를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세종학당은 아마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냐즈 근처에 세종 한국 알마티 세종학당도 있고 거기서 많이 한국어 배우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언어가 해당 국가를 이해하는데 뭐 100%는 아니더라도 가장 중요한 포스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세종학당 등을 통한 한국어 전파, 교육이 굉장히 한국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것에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써봤고, 어, 네, 제 한류, 제가 고백하다가 잘 모르는데, 아니고, 저도 대표적인 기업, 뭐, 그룹들은 잘 알고 있는데, 뉴진스나 이런 것. 네, 보니까 이게 작년에 제가 왔을 때도 봤던 표지였던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랑 비비즈가 온다고 한 것 같은데, 대표적인 작년 콘서트 장면들을 제가 여기 뽑혀놨고 여기 뭐 여기 대사님도 오시고 멤버들도 인사하는 장면 여기 뭐 혹시 사진 찍힌 분 안 계시겠지만 열정적인 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류가 제가 이렇게까지 오래 갈지 몰랐는데 계속되고 있고 더 확장되고 있어서 한국 문화나 한국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리는 데는 굉장히 큰 도입문, 입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에서 창출되는 산업이나 교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렇다면 네, 역으로 막 한국 자랑을 지금 엄청 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대한 한국에서 카자흐스탄 문화에 대한 교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아직은 굉장히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네,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아바이 쿠난바이 울르 네, 옛날에 제가 처음 배울 때는 러시아식 이름 배웠는데 쿠난바이 프로 쿠난바이 울르가 그 2021년에 흉상이 한국 서울에 설치되었습니다. 대통령도 오셔가지고 하셨고 또 아바이에 대한 시집, 아바이 시집을 알마티에서 오래 거주하시던
선생님께서 번역을 해가지고 대표 아바이의 시선 시집이 한국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저도 이건 읽어봤는데 괜찮았습니다. 물론 아바이의 핵심적인 뭐 내용들, 뭐 카라스에스 같은 건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지만 누군가 곧 번역을 할 거라 생각하고 이런 작은 문화적 차원이나 고전에서의 번역을 통한 한국과의 교류가 조금 더 점점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가면 근데 이제 나가면 좀 글이 많습니다. 제가 왜냐면 나름 생각을 정리하면서 해보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총평을 해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여러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관찰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칭찬만 많이 했는데 나가면서는까지 이제 마지막 좀 생각해볼 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정치 분야에서는 제가 뭐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특수관계 속에서 출발한 양국관계는 양자관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관계, 다자관계, 아까 말했듯이 뭐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아니면 그 더 넓은 차원에서의 다자관계 모두에서 큰 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죠. 중국의 부상과 제가 2015년에 처음 갔을 때도 중국 사업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작년에 갔을 때도 중국 사업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이 제가 외국인인 저도 좀 느낄 수 있을 정도였고 해서 중국에 부상하고 있고 또 작년 2월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통해서 여러분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카자흐스탄이 또 주요한 영향권을 받는 국가 중 하나여서 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을 포함해서 주변 국제 정세가 변화됨에 따라서 이 향후 관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이 부상하고 러시아가 기존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 간에 러시아가 뭐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크게 이기지도 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상태에서 거의 끝날 것 같은데 그럼 다시 중앙아시아나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영향력을 보여주려고 할 텐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한국과 카자흐스탄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뭐 엄청나게 긍정적일 것 같지는 않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고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2022년까지 쭉 특히 작년 같은 건 최대치를 찍었는데 양국의 무역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양국의 경제 구도는 상호 우존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자흐스탄은 본인들의 강점인 천연자원 등을 수출하면서 자신의 무역 수를 늘리고 있고 한국도 자신의 강점인 뭐 제조업 분야의 물품들을 팔면서 서로 간의 지금까지 상호 우존적 이기 때문에 서로 싸울 소지, 갈등 소지가 없었는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아무도 몰랐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서 지역 내 중앙아시아를 포함해서 지역 내 투자 불안정성 요인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구나. 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 특히 러시아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으로 투자를 바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불안정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문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류는 한국에 대한 인지도 및 호감도를 증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한국문화원이나 세종학당 등도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까 아바이의 사례를 보여줬지만 한국에서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좀 아까 치상적이다. 굉장히 얕은 수준이다. 미약하다. 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뭐 한국어로 된 카자흐스탄 소개 자료가 굉장히 적고 주한 한국에 있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굉장히 뭐랄까 카자흐스탄 사람들을 위한 거고 한국인들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한국어로 된 정보나 뭐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제약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지도를 늘리는데 굉장히 제약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상호간 불일치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에 대한 굉장히 관심도가 많고 여러분과 같이 그냥 전문가도 계속 양성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카자흐스탄 혹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뭐 유튜브 하시는 분 아시겠죠? 곽튜브 같은 거 여행 유튜브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고 있지만 심화된 이해 카자흐스탄이 어떠한 그 문화체계나 이런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전문가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물론 지금 포스터 해주고 계시는 오상호 선생님은 굉장히 전문가시지만 이렇게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 말고 어느 정도의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카자흐스탄에 대한 인식도가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굉장히 좀 말을 빨리 한 것 같은데 일단 발표는 이렇게 마치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이나 이런 건 제가 예,
여기서 뭐 써서 주시거나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아까 제 이제 PPT를 제가 좀 이따 공유해 드릴 텐데 거기에 써져 있는 메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다 최대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네, 윤도훈 선생님께서 그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관계 중에서도 정치 그리고 경제 그리고 아까 문학을 포함하는 모든 문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중간에 물론 어려운 단어가 많았을 텐데 여러분이 사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대통령이 서로 교류를 했구나. 아, 이런 책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한국과 카자흐스탄 관계가 30년 동안 이런 일들을 해왔구나라는 정도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번 강의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나 아니면 다른 질문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와서 강의하는 게 자주 있지 않으니까 한국은 요즘 어때요? 이런 거 물어봐도 괜찮고요. 자유롭게 물어보세요. 연세대학교 어떻게 가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혹시 그런 질문들이 있으면 지금 그 802호는 마이크가 없죠? 그 자밀 선생님 반 807호는 마이크가 되죠, 맞죠? 혹시 질문 있으면 학생들 질문 받아주세요. 네, 진짜 어떤 거든 뭐 한국 날씨 어떠냐, 그죠? 한국 관광 가기 좋냐, 뭐 한국 관광 어디가 좋나, 뭐 제가 뭐 서울 오시면 관광 한번 안내해 드리죠. 학생들이 질문을 생각할 동안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네네, 선생님. 네. 예, 한국의 대통령들에 따라서 카자흐스탄의 관계가 엄청 가까울 때도 있고 또 아닐 때도 있어요. 특히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일 때 같은 경우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뭐 이런 거에서 카자흐스탄, 뭐 중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다 이렇게 돌아다니셨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시기 때는 그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없는데 혹시 정치학을 잘 아시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 앞으로 관심 가질 것 같으신지 아니면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런 것들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제가 나름 일단 설명을 일단 한 다음에 보충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할게요. 제 생각에는 그 전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북한과의 관계, 네, 한국과 북한의 뭐 관계에 대한 굉장히 복잡하지만 한국인들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네, 북한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자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그 연계되어 있는 중앙아시아 신북방이라고 그 용어를 만드셔서 신북방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어요. 옛날부터 한국 정부도 물론 이 지역에 대해 관심이 많았지만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이름을 붙이면서 우리 저희도 뭐 프로젝트 할 때 그냥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카자흐스탄보다는 이렇게 해당 지역을 묶어내는 프로젝트를 붙이면서 체계적으로 접근했던 건 전임 정부가 거의 처음이었고 물론 그 전에도 한국의 이 북방 지역에 대한 외교 정책은 역사가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접근했던 것, 뭐 신북방도 있고 신남방, 한국에서 동남아시아 부르는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이런 쪽으로 가는 신남방 정책도 있었지만 이 두 개를 모두 추진하는 정권이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작년에 5월 달에 바뀌시면서 어, 전통적인 뭐랄까 소위 말해 전통적인 걸로 다시 옛날로 회귀했던 걸 또 있어요. 갑자기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했던 것에 대한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것에 대한 뭐 완벽한 지지는 아니더라도 이걸 새롭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본인들이 지금 핵심으로 누리고 있는 뭐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지금 재조정해야 되는가. 새롭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1년은 굉장히 짧았던 시간인 것 같고 뭐 신북방 정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어받을 수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제가 알고 있는 러시아 전문가들이나 러시아 쪽 사람들을 보면 지금 한국과 해당 지역에 대한 프로젝트가 굉장히 지금 다 멈춰 있거든요. 하고 싶어도 지금 국제사회나 유엔이나 에서의 분위기라 봤을 때 지금 한국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혼자서 갑자기 혼자 나서가지고 이게 우리가 먼저 하겠다기보다는 이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는 걸 보고 나서 정해질 것 같고 아마
한국 대통령은 아시는 분 아시겠죠? 5년이기 때문에 1년은 지금 지나갔고 4년이 남았는데 제 생각에 그래도 한국이 신북방 정책을 폐기하더라도 중앙아시아나 특히 카자흐스탄의 중앙 유라시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대통령님도 그 지금까지 봤다시피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한 분씩은 자기 임기 중에 한 번씩은 중앙아시아를 방문했고 윤 대통령님도 아마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쟁 때문에 지금 다 멈춰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멈춰 있는 거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거나 아니면 평화 협상이 진행되면 한국의 다시 신북방 정책이 재가동될 것이다. 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나름 긍정적인 그런 미래를 생각하는 답변이었고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은 질문해야 되겠죠? 어, 처리했는데 여러분의 관심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맞죠? 우리는 질문 하나. 질문하세요. 저는 들어갈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안녕하세요. 백희자라고 합니다. 네, 3학년 안녕하세요. 학생 질문이 있어요. 지난달에 한국 공항에서 카자흐스탄이 2명이 법을 어겼는데 이것이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음,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 부분을 제가 한국을 대표하진 않지만, 나름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가끔 여러분은 어떤 검색 엔진을 쓰실지 모르지만, 전 구글도 쓰고, 네이버도 쓰고, 가끔 검색할 때 얀덱스로 쓰는데, 가끔 키워드 쳐보거든요. 왜냐하면 기사들이나 교류 사항들 보실 때는 기사들, 신문 기자들이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그 사건을 봤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꼭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 개개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급격히 바뀐다는 쉽지 않죠. 여러분들도 갑자기 뭐 한국인들도 굉장히 멋있고 훌륭하신 분들 맞지만 한국인들도 뭐 사고 치는 사람들, 범죄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언론에서 어떻게 다뤄지냐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언론에서 그냥 무슨 뭐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고 뭐 이렇게 처벌받았다고 굉장히 건조하게 쓸 것인지 아니면 한국인 A 씨가 알마티에서 무슨 사건을 저질렀다 이렇게 굉장히 크게 할 것인지 이건 제 생각에는 그 행위 자체 그 벌어졌던 일도 중요하지만 그걸 다루고 있는 언론들의 그 시각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데 한국의 언론들이 막 갑자기 중앙아시아 뭐 사례를 굉장히 막 부풀린다거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인터넷 댓글들이 이상할 수 있겠지만 그냥 굉장히 건조하게 뭐 카자흐스탄 A씨가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지나가는 거지. 뭐 이것 때문에 카자흐스탄의 이미지가 갑자기 급격히 나빠지거나 뭐 좋아진 거나 뭐 이런 거는 제 생각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대신 봐야 될 거는 언론들이 이걸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국 언론들이 뭐 그렇게까지 막 비판적이진 않는데 역으로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인들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이 주요 매체들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좀 집중해서 보면 더욱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입니다. 네, 지금 6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우리 그 통번역학과 질문 하나 할게요. 저기 손 들었네요. 한번 해보세요. 네네.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 챗에 써주세요. 네, 뭐 편하신 대로 뭐 한국어로든 영어든 러시아어든 카자흐어든 제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해서 뭐 혹시 네, 질문이나 제가 네네 할게요. 네네 네네 네, 여기 학생들은 러시아와 관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전쟁 때문에 한국은 러시아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네, 주시겠어요? 이것도 뭐 전적으로 제 생각이긴 한데, 네, 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제가 지금 전쟁에서 1년 2개월 정도를 봤을 때, 처음에는 막 적극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그 대항하거나, 뭐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거나 하는 제스처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이제 미국이나 서유럽과 같이 같이 따라가는 형식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유엔에서 투표하거나 같은 의견을 말했던 거 맞은데, 막 구체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반대하고 우크라이나를 전적으로 막 지원해주는 자세는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 한국 신문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저번 주에 미국과의 워싱턴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을 하고 굉장히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듯한 뉘앙스를 보여줘.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지만 왠지 조건들이 굉장히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려는 듯한 간접적으로라도 라는 뉘앙스가 보였고, 러시아의 입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건 사실상 러시아에 대한 적대 행위다 라고 굉장히 페스코프 같은 사람, 대통령실 대변인이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완벽하게 한국이 뭐 반러시아, 친우크라이나는 아니지만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또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가 하면 그것도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도 한국에 러시아 사람도 많고 러시아 말을 사용하는 사람 많지만, 뭐 물론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은 러시아가 지금 파시스트고 침략자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국 대중들이 막 전쟁 초기엔 그랬어요. 러시아가 나쁘고 우크라이나가 뭐 도와줘야 된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대중들 입장은 좀 갈라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은 살짝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쏠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근데 최근 일이어서 진짜 뭐 최근 한 달, 뭐 2주, 3주 내용이어서, 근데 또 모르죠. 이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크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전쟁이 멈춘다면 아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따라서 한국도 이제 러시아 정책을 좀 더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제가 띄워놨지만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저기 네, 중번역 학부에서 네네. 질문을 하나 했어요. 저한테 폰으로 연락 왔는데, 네네.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대학원에서는 어떤 걸 배우고 또 러시아 중앙아시아 관련해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1분 만에 말씀해 주세요. 네, 뭐 GKS 장학금에 관심 많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한국어보다는 국제학대학원 하면 영어로 위주로 하고 여러 과가 있기 때문에 뭐 정치도 있고 뭐 국제 통상도 있고 뭐 통계학, 제가 알기로 통계학은 아마 통계학도 있긴 있을 거예요. 아마 국제 경영 쪽에 포함돼 있고, 뭘 배우나라기보다는 제가 나중에 커리큘럼 사이트를 제가 아마 오상호 선생님 통해서 보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핵심적인 사항들 뭐 그렇게까지 다르진 않거든요. 핵심적인 여러분이 배웠던 걸 좀 더 심화시키는 과정이 대학원이기 때문에, 국제학대학원은 굉장히 좀 실용적인 실무도 활용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측면이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 만약 오신다면 연세대학교 추천드리고요. 다른 대학교도 많으니까 꼭 여기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혹시 뭐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나중에 직회 생각이 있는 학생들은 연락을 나중에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지금 한국은 저녁 시간인데 시간 내주셔서 우리 좋은 강의해 주신 윤도원 선생님께 박수 한번 치고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40분이 다 끝나가지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감사드립니다. 네, 오상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좋은 오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